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보시면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돼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해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랑 그리고 가족이 공동으로 노인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노인의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창출해서 노인이 독립된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소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사회보험을 축소하고 개인보험을 확충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노인 부양은 국가나 사회랑 그리고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해 나가야 되는데 노인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도 들고요. 다음에 개인보험도 들어서 노인 스스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잠재돼 있던 질병이 나타나고요.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대요. 그러면 내 면역 능력이 떨어지면 내 안에 잠재돼 있던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음에 사소한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돼 가지고 중증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면역 능력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면역 능력이 이렇게 높아요. 면역 능력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코로나19랑 접촉했다 하더라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런데 내 면역 능력이 낮아졌을 때 코로나19 환자랑 접촉하면 이 질병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면역 능력이 떨어지면 내 안에 잠재돼 있던 질병이 나타나고 사소한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중증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1번에 보시면 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건 신체적인 특징이 아니라 이거는 인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지 기능, 뇌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신체적인 특성이 아니고요. 다음에 감각 기능이 떨어지는 건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징은 맞는데요. 감각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운동 능력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고요. 기초 대사율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엔에서 얘기한 노인복지의 원칙 5가지가 있잖아요. 유엔에서 얘기한 노인복지 원칙 5가지는 독, 참, 보, 자, 존이라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독참보, 자존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독은 독립의 원칙이고요. 다음에 참은 참여의 원칙이고요. 보는 보호의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는 자아 실현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존은 존엄의 원칙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참보 자존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의 원칙에는 참여의 원칙이 있고요. 독립의 원칙이 있고요. 자아 실현의 원칙이 있어서 여기는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모 박스에서 보시면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건 무슨 원칙이냐면 독립의 원칙인 거죠, 여러분. 이 독립의 원칙의 키워드는 노인이 독립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소득이 있으려면 우리가 그 일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일이 있으려면 우리 직업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나 일이나 직업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다음에 노인이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창출하려면 재교육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독립의 원칙의 키워드가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게 독립의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한다는 것도 이 독립의 원칙의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3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던가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 자아 실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개발 같은 거를 통해서 자아 실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소견서를 발급한다,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한다,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한다, 요양보호소 자격증을 발급한다,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해주는데 이 등급판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등급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음에 의사소견서 발급은 의사가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료기관에서 할 테고요.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거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은 시도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은 우리 장기요양 서비스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1번에 보시면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죠. 서비스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계약을 체결했으면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계약을 체결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잘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요. 만약에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유지하고요. 만약에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상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종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료는 대상자나 가족이 결정하는 거지 요양보호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가 구두로 체결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해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서비스 제공을 받으려면 등급을 판정받았다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인정서가 필요하잖아요. 등급을 판정받았다는 인정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서비스 이용 시 장기 요양 인정서, 등급을 판정받았다는 이 등급을 판정받았다는 인정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서비스 제공은 대상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중심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해서 서비스를 변경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서비스를 변경하자고 이렇게 서비스 변경을 원한다고 대상자나 아니면 대상자 가족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기관에 보고를 하고요. 이 기관과 대상자랑 대상자 가족이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의 성향, 대상자의 욕구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죠.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에 남아있는 이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할 거는 스스로 하게 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만 요양보호사가 제공을 해서 대상자가 남아있는 이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랑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관에 보고를 하고 이 기관과 대상자 또는 대상자 가족과 해결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돌발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거는 보고를 하는데 우리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료 요양보호사랑 의논해서 해결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시설장과 간호사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6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에 대해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업무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 어르신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자의 신체 기능 및 유지 증진이 이 업무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그 일 중에서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라서 우리가 식사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배설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개인 활동하는 걸 지원해 주기도 하고 체위 변경이나 이동하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인식을 개선하는 건 좋은 거지만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아니고요. 다음에 경제적 자립을 요양보호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 자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장기 요양 신청을 유도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노인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게 보호의 목적, 요양보호의 목적은 아니죠. 이건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건의함은 내 견해랑 불평을 표현해가지고 이 적은 쪽지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의함에 내 견해랑 내 불평을 이렇게 적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견해랑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할 권리를 침해받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지방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한다면 정서적인 학대인데 참여하게 하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만약에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유기죠, 여러분. 아예 안 오고 시설에 입소하고 아예 안 오는 건 유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주 왕래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하는 건 이거는 경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시설 입소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재산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9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걸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치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성적인 행동을 하면 단호히 거부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에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치매 대상자라면 이게 성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이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조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치매 대상자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얘기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다음에 몸을 밀치는 거 아니고요. 나무라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대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재벌 방지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건데 우리가 뭐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인 5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산업재해 근로자라고 하면 내가 일을 하다가 근무 중에 다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근무 중에 상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몸을 다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쳐서 받은 돈인데 세금이 부과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이 보험급여를 받는 이 권리의 유효기간은 3년 혹은 5년이거든요. 3년에서 이렇게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이 아니고요. 다음에 내가 다쳐서 받은 돈인데 이 권리를 양도할 수도 없고 이 권리를 압류할 수도 없고요. 다음에 내가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답이죠, 여러분. 다음에 산재로 인해서 요양하던 중에 퇴직을 한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퇴직해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이렇게 없어져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받는 거거든요. 산재에서 받는 거예요. 산재보험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없어져도 받을 수 있고 내가 퇴직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어르신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 좋은 거죠. 다음에 아무리 약소한 보상이라도 받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서비스 제공할 때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해야지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치매 어르신은 안 받아요. 저는 남자 어르신은 안 봐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타 직종과의 업무 협력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을 우선시해서 이 타 직종과의 업무 협력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해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이럴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거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재사용하면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절을 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회피해서도 안 되고요. 재사용하겠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다음에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한다고 해도 안 되고 아니면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대상자에게 물품을 판매해서도 안 되고요. 별도의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기관에 보고를 하고 이 대상자랑 기관과 조절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부재 중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고 다음 방문일을 이렇게 다음 방문하는 날짜를 이렇게 메모로 남겨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14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 부담금 할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거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15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럼 우리 수근관 증후군은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손목의 통증. 손목의 통증이 있는 거고요.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손이 있을 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손목 있잖아요. 여기 손목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로 지금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손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밑에 여기 중앙에 지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여기를 정중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 정중신경을 눌러서 여기 지금 이 손 쪽으로 지금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 쪽 있죠. 이 손 쪽에 저림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손 쪽에 이렇게 통증 증상이 있는 게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저려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저리게 되는 거고요.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건 우리 팔꿈치 외측 상가염 또는 팔꿈치 내측 상가염이라 그래서 우리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어깨 통증이 있는 건 손목 통증이 아니라 어깨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손목을 구부려서 양쪽의 손등을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린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맞대 가지고 이렇게 손등을 맞대면 여기가 손등이에요, 여러분. 손등과 손등을 맞대면 이 자세를 한 1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수근관 증후군이고요. 다음에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절 때 팔꿈치가 아픈 것. 이 팔꿈치의 통증은 팔꿈치 외측 상가염, 팔꿈치 내측 상가염에서 팔꿈치의 통증이지 손목의 통증을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6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코랑 입과 코를 가리면 안 되고요. 우리 옷소매 있죠. 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옴 있잖아요. 이 옴에 감염되면 옷을 이렇게 따뜻한 물로 세탁을 하는데 이 따뜻한 물로 한 15 내지 이렇게 20분간 세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햇볕에서 널고 그리고 가능한 3일간은 이 옷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다음에 따뜻한 물로 세탁할 수 없을 때는 따뜻한 햇볕에 한 3일 동안 이렇게 걸어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미 같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임신한 이렇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천성 기형을 초래할 수 있는 수두나 우리 풍진 같은 거 있죠. 수두나 이 풍진은 뭐를 초래할 수 있는 거냐면 선천성 기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천성 기형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수두나 풍진은 호흡기 감염이 되거든요. 이렇게 호흡기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선천성 기형을 초래하고 호흡기 감염들에는 수두 대상자를 돌보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요양보호사는 2, 3일간 업무를 중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죠.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결핵 상태에서 대상자를 돌봤다고 하면 틀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잠복 결핵 상태에서 본다는 건 내가 면역력이 좋았을 때는 이 잠복해 있을 때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는 거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7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그러면 훈연한 식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가공식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햄이나 소세지 같은 이런 가공식품은 위궤양에 안 좋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 좋고요. 다음에 흡연 잘하면 금연하게 하는 거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 녹차는 카페인이 함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고요. 다음에 검은색 대변을 보면 이렇게 상부 위장관의 출혈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암 같은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고요. 다음에 비스테로이성 소염 진통제도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자주 복용하는 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18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노인성 질병은 예후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인성 질병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죠. 그런데 이 만성질환의 특징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걸 반복을 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요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음에 급성 질병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고요. 다음에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질병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노화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 막 이러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증상인지 노화로 인한 증상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전형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면 전형적이라고 하고요.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전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질병이 단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음에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감각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감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수분 섭취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탈수에 걸리기 쉽고요. 탈수에 걸리기 쉬우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19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할 리가 없겠죠? 폐포의 탄력성이 감소하니까 숨쉬기가 어려울 거고요. 다음에 기침 반사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들어온 이 미세물질을 내보내지 못하겠죠. 걸러내지 못할 거예요. 다음에 코 속의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건조해지는 거고요. 다음에 호흡 근육이 약화되니까 호흡이 증가하면 쉽게
빠르게 피로해지는 4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감염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심장 근육이 딱딱해져요. 심장 근육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심실 있죠. 여기 있는 자심실이 딱딱하니까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심박동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수축을 못하니까 심박동수가 줄어들고요. 심박동수가 줄어드니까 심박출량, 혈액을 이렇게 내보내지들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심박출량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심장 근육이 단단해지고요. 심장 근육이 딱딱해지니까 수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박동수가 감소하고요. 딱딱해지니까 탄력성이 감소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혈액량이 한 번 내보내는 지금 심박동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박출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모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심실이 수축해서 우리 온몸에 혈액을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온몸에서 이 혈액을 받아서 기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능을 하면 우리가 노폐물이 많은 CO2가 많은 노폐물이 돼서 이거를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정맥 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심방으로 이렇게 정맥 귀환을 해야 되는데 정맥이 약화되니까 하지에 있는 정맥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지 부종이 생기는 거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리에 있는 게 혈액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그대로 남게 돼가지고 하지 부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갑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보갑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건 복부에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복부의 압력이 증가할 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부의 압력이 증가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일단 기침을 한다던가 재채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웃을 때 이렇게 웃을 때 복부의 압력이 증가를 해서 이게 소변이 새어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뭐 줄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변비일 때 배에 힘을 주거나 그러면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복부 비만이 생겨도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방광이 있고 이렇게 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방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도고요. 다음에 이 방광에 이렇게 소변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실금 환자는 소변이 찔끔찔끔 셀 때 이게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줄이거든요. 그러면 수분 섭취를 줄이면 이 방광에 있는 소변이 농축이 돼요. 그러면 농축이 되면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을 해서 요실금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이 방광 속에 있는 소변이 배출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웃음 치료에 참여를 하면 복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요실금 증상이 더 심해질 테고요. 다음에 우리가 변비일 때 복부의 압력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비를 예방해야 되는데 식이섬유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줄넘기를 하면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는데 줄넘기를 하게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체중을 눌리면 복부 비만이 되잖아요. 그럼 복부 비만은 복부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복부 압력을 높이면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니까 체중을 감소해야겠죠. 그러니까 22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으로 고관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연어나 고등어, 달걀 같은 이런 단백질 식품을 먹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하지의 힘을 기르는 것도 좋은 거고요. 거실에 널려 있는 물건이 없도록 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거죠. 다음에 안경 도수가 맞지 않으면 시력이 떨어지면 우리 낙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안경을 새로 맞춘 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저체중이 골다공증의 원인이에요. 저체중이 골다공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체중이 아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행동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한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낮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가 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낮잠 자지 않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취침 시 자주 뒤척이면 체위 변경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다음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좋은 거고요. 다음에 변비가 있을 때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런데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하는 건 욕창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하 지방이 감소하면 뼈가 이렇게 돌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가 뼈가 이렇게 돌출이 된 부위에 뭐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욕창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욕창에 우리 아까 봤던 거 골다공증 있죠, 여러분. 아까 봤던 이 골다공증이나 욕창 있죠. 이 욕창의 원인이 저체중이에요. 저체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다공증도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이 욕창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가 욕창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상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치매면은 진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압력 저하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진압력이 시간, 장소,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 능력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상일 리가 없고요. 다음에 뇌의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라 질병이죠. 다음에 혈관성 치매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죠. 서서히 발생하는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의 비중이 높은 거고요. 다음에 치매는 뇌가 손상되기 전의 기억은 되게 잘해요. 그런데 뇌가 손상된 이후에는 뇌가 손상됐으니까 기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기억의 상실이 있거든요. 최근 기억에 상실이 있는 거지. 과거는 너무 잘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손상되기 전이니까 그래요. 다음에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지 지금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기능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인지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얘가 이거를 수행하려는 명령을 내보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능력이 손상이 돼가지고 실행증이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얘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증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고섬유질 시기를 해야지 제한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운동은 혈당이 높을 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이 이렇게 높을 때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있죠. 요때 혈당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이렇게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서 혈당을 내리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공복 시에 운동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발 건조 예방을 위해서 보습제를 바르는 건 좋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여러분, 당뇨 환자는 발이 괴사될 우려가 있잖아요. 썩을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발을 절단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이 건조되면 이게 쫙쫙쫙쫙 갈라져서 여기가 병원체가 들어가서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주는 건 좋은 건데요. 그런데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는 바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혈당이 확 금방 이렇게 올라가는 단순당의 섭취를 피해야 되는 거죠. 단순당의 섭취를 피하는 거고요.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복합당 이주의 그런 식사를 하시면 되는 거지 금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대상자의 개별적인 그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6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면량이 증가하지는 않고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면 중에 자주 깨거든요. 이 자주 깨는 걸 잦은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잦은 각성으로 자주 깨는 거는 질이 낮은 수면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질이 낮은 수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낮에 그리 졸리는 낮잠 같은 걸 이렇게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침 중에 자주 깨는 각성 시간이 증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졸음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베개만 되면 잠이 오는데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27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우울증의 키워드를 보면요. 우울하니까 식욕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지니까 체중이 감소할 거예요. 다음에 우울하니까 잠도 잘 안 와서 이렇게 불면증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울하니까 흥미랑 의욕이 상실하게 돼요. 흥미랑 의욕이 이렇게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흥미 있는 것도 없고 의욕이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흥미랑 의욕이 떨어지는데 내가 지금 흥미랑 의욕이 떨어지는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리가 없고요. 식욕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체중도 감소하는 거고요. 다음에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죠. 잠 안 와요, 여러분.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흥미랑 의욕이 떨어졌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울은 정서의 문제거든요. 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흥미랑 의욕이 상실됐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기억력이 떨어진 거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서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위축되고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음순이 커질 리가 없고요. 질벽이 얇아지는 건 맞아요. 다음에 난소의 크기가 감소하고요. 질의 탄력성이 증가할 리가 없겠죠. 다음에 여성이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29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벽이 얇아져서 이게 질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선들이 기능을 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분비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성교시 통증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흡연은 중독성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담배에 니코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니코틴이 중독성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고요. 다음에 금연 시기를 놓치면 금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아주 단기간의 금연이라 하더라도 이 단기간의 금연이라 하더라도 노인의 이 건강 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건강 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일시적인 금연이라 하더라도 노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금연일 때가 아니라 흡연할 때 우리가 흡연할 때 혈액 중에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30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받는데요. 매년. 그럼 매년 1회 받는 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50에서 64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거죠.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50에서 64세일 때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1회 해요. 여러분. 여기 1회 접종합니다. 그리고 이 1회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 10년마다 뭐만 접종을 하는 거냐면 파만 접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프테리아랑 파상풍만 10년마다 접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다음에 50에서 64살 때 대상포진을 1회 접종해요. 얘를 1회 접종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65세 이상의 1회 접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위험군만 50에서 64세에 이렇게 1회 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65세 이상이 되면 다시 1회 접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위험군이 아니라 모든 노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년이라고 하니까 인플루엔자 독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의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 보고를 할 때는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신속한 건 우리가 응급 상황은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하는 건 좋은 거죠. 다음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거 보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가 추가 서비스를 원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변경을 원하면 기관에 보고를 하고 기관과 대상자나 대상자 가족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은 기록하면 안 되고 보고해서도 안 되고요. 다음에 응급 상황일 때는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 보고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32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예요. 그럼 우리 기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비스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럼 이 서비스의 과정과 이거에 따른 결과를 기록을 하는 게 기록이거든요. 기록은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정과 결과를 기록을 하는 거니까 내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과정도 제공돼 있잖아요.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더 서비스를 하는 게 좋아요 하고서 조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정과 결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아니면 그런 간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예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지 사생활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기록을 하면 가족과
과의 의사소통도 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음에 문제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의 그런 근거가 되려고 하는 거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연명의료를 하고 싶지 않다는 내 의향을 사전에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에 관해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19세 이상 성인이 의식이 명료할 때 본인이 작성하는 거지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사전 의료 연명 의향서를 등록한다고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다니는 의료기관에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우리가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등록 기간이 따로 있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19세 이상 성인이 의식이 명료할 때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그럼 의치를 빼내는 게 아니라 의치는 보호자에게 빼낼지 그대로 껴올지 물어보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깨끗한 시트로 덮어주는 건 맞는데 얼굴을 제외한 부분을 덮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건 좋은 거죠. 다음에 혈액이 정체돼서 이게 얼굴로 올라오면 멍든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색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베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베개를 대줘서 머리를 올려주는 거고요. 다음에 튜브를 우리가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의료인에게 제거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5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실기 파트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